지난 5월 미국의 백악관. I hope you can educate us as to what you think is most needed to protect society as well as to advance it. This is really important. 인공지능 AI 산업에 대한 경쟁과의 우려와 함께 미국은 기술 표준 주도권 확보를 위한 국가 표준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국제 표준 문제에 있어 중국은 미국이 가장 경계해야 할 대상으로 언급됐습니다. 반도체와 인공지능 등 첨단 산업의 표준 주도권을 놓고 시작된 미중 갈등. 미국이 원래 이렇게 국가적으로 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미국은 국가 주도가 아니라 민간의 얘기가 시작이 되고 있고 민간 기관들이 왔는데 갑자기 표준을 가지고서 국제협력을 해나가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첨단 산업의 표준 획득은 중국도 양보할 수 없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중국의 기술 표준이 빨라지고 있다. 야, 이거 아닌데? 이거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이런 간절한 긴박감이 미국이나 백악관에 감싸기 시작했던 거죠. 국제 표준 선점을 둘러싼 미중 간의 경쟁. 한치의 양보도 없는 이 총성 없는 전쟁터에서 한국은 국제 표준 선점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한 나라의 기술력을 나타내는 지표이자 국가 경쟁력의 근간인 표준, 그 특별한 세계에 대해 알아봅니다. 금요일 밤, 한강은 특별한 공연장이 됩니다. 확인하셨겠지만 오늘 주제는 밤하늘 미술관이라는 주제로 이 당시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의 대망의 마지막 공연은요, 사실 저희가 아끼고 아꼈던 히든카드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럼 목소리 크게 카운트다운 시작합니다. 천대의 드론이 다 함께 날아올라 만드는 빛의 향연. 밤하늘을 스케치북 삼아 흩어지고 모이는 드론들은 존재 그 자체로 아름다운 그림들을 만들어냅니다. 와, 멋있다, 멋있어. 단순히 하늘을 나는 것이 아닌 대형을 이루고 빛을 발해 사람의 마음까지 움직이는 드론쇼. 일사불란하게 제자리를 찾아가는 드론들이 신기하기만 합니다. 이건 진짜 50만 원을 내야 될 것 같아요. 50만 원 내야지 겨우 볼 수 있는 저 공연이요. 어떻게 하는지 좀 궁금하긴 해요. 이게 아무리 치는 것도 신기하고 원리가 좀 궁금하네요. 네, 너무 재밌게 잘 봤습니다. 입력된 GPS 좌표대로 움직이는 드론들은 한 사람이 제어하기 때문에 서로 부딪히지 않고 운행합니다. 하지만 여러 사람이 각각의 드론을 같은 곳에서 조정해야 한다면 그때도 안전한 비행이 가능할까요? 이 작은 궁금증에서 시작된 연구는 우리의 일상을 바꾸어 놓을 특별한 발명품을 만들어냈습니다. 여기 이 안테나가 여기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테나에서 신호를 받아서 그 칩으로 들어가면은 그 칩에서 이제 주변 드론들을 인식하는 통신으로 자기 위치가 어디다라는 것을 다 알려주기 때문에 간격을 그 위치를 서로 알 수가 있어서 계산을 해서 그 일정 간격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죠. 하늘에 띄우는 드론은 그동안 공통된 통신 규격이 없어
드론 간 정보 교환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드론끼리 부딪히거나 추락해도 위치를 알 수 없는 일이 많았는데요. 3년의 연구 끝에 황현구 박사는 드론 통신 규격을 개발해냈습니다. 와이파이나 LTE로 불가능했던 드론 간 통신이 세계 최초로 가능해진 겁니다. 드론 택배가 시작이 되고 드론 택시가 다니고 이렇게 되면 서로 드론 택시, 유인기까지 서로 다 인식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현재 인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게 세계 최초로 저희가 만든 통신이고 이 기술이 에반이라는 기술을 차용했습니다. 좁은 공간에 다수의 드론이 날 때 서로의 위치를 파악할 수 없다면 충돌 사고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때 에반 기술을 적용하면 드론은 서로의 위치를 파악, 부딪히지 않게 위치 조정이 가능합니다. 기지국 없이 사물끼리 연결되는 이 초연결 기술은 올해 국제 표준까지 획득했습니다. 이 표준은 드론뿐만이 아니라 차량이나 스마트폰, 건물 IoT까지 광범위하게 확장돼서 적용될 수가 있는데요. 에반을 장착한 칩만 있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에서도 운전자가 아이를 인식해 사고를 막을 수도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드라이빙 스루인데요. 카페나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하거나 고속도로 하이패스 등 우리 일상에 폭넓게 쓰일 수 있는 에반 기술. 하지만 국제 표준을 획득하기까지 우여곡절도 많았다고 합니다. 전문가가 별로 없습니다. 이 에반이란 기술이 한국에서 개발했기 때문에 견제도 있었는데요. 특히 일본이나 미국 쪽에서 기술적인 견제도 있었고 정치적인 견제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전문가들이 드론 충돌 회피를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기술이 이 기술 말고는 없다고 인정했기 때문에 그 모든 난관을 이겨내고 국제 표준으로 제정이 됐습니다. 신기술을 연구 개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기술을 공개하고 국제 표준을 받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는 왜 표준을 정하고 공유해야만 하는 걸까요? 먼저 표준이란 무엇인지부터 알아보려 합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 사회,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가진 사회일수록 표준이 필요합니다. 최초로 중국 대륙을 통일한 진시황 역시 도량형부터 통일시켰습니다. 지역마다 달랐던 무게, 길이, 부피의 단위를 통일시키고 기준이 되는 자와 저울을 만들어 나라의 표준을 정했습니다. 표준은 사람들 간에 또는 기계와 사람들 간에 약속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또 이 생명체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공기인데 그 표준은 공기와 같다. 우리의 일상 어느 곳에나 있어 평소에는 그 존재를 더 알기 힘든 표준. 여러분은 어떤 표준을 알고 계십니까? 원활한 교통 흐름을 가능케 하는 신호등. 복잡한 도심의 신호체계에도 표준은 존재합니다. 아스팔트 바닥에 사용되는 페인트의 품질에도 표준이 정해져 있고 비상대피 유도등 표시에 방향을 알리는 화살표를 추가한 건 역시 표준입니다. 평소 우리가 만지고 쓰고 입는 것에도 표준이 있는데요. 안경테를 구성하는 작은 부품 하나하나도 표준으로 정해져 있으며 남성복의 치수에도 정해진 약속이 있습니다. 서로 호환이 되지 않아 사용하기 불편했던 소형 전자제품의 전원 접속도 USB-C 타입을 국가 표준으로 정해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렇듯 표준은 무게, 질량 등의 측정 단위를 정하는 것뿐 아니라 제품 생산의 공정이나 작업 과정을 말하기도 합니다.
또 제품의 안전을 실험하는 방법 역시 표준의 대상이 됩니다. 표준을 만들기 위해서는 정확한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사이즈 코리아는 각 연령대별 한국인의 인체 치수 300곳을 측정해 인체 표준 정보를 만드는 프로젝트입니다. 이 인체 표준 정보는 여러 제품과 서비스 개발에 쓰이는데요. 올해로 8회째를 맞은 사이즈 코리아 프로젝트. 그동안 한국인의 신체 사이즈는 어떻게 변해왔을까요? 1974년도에 지하철 1호선이 보급이 되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그 지하철 의자의 너비 같은 경우는 약 43cm 정도 됐습니다. 그때 당시 1973년도에 성인 남성의 허리 둘레를 기준으로 해서 그 치수가 만들어졌었고요. 1974년 개통된 지하철 1호선을 시작으로 2009년 9호선이 개통되기까지 36년간 한국인의 신체 사이즈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달라진 신체 사이즈에 맞춰 지하철 의자도 2cm 넓어졌습니다. 또 70세 이상 고령층의 신체 사이즈가 눈에 띄게 달라졌는데요. 지난 20년 사이 고령층 남자의 평균 키는 2.9cm, 여자의 평균 키는 2.7cm가 커졌습니다. 표준은 때로 입고 쓰는 공산품에 국한되지 않고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도 합니다. 이게 출력이 되려면 36시간에서 과거 고륙종암을 앓았던 이 여성은 최근 암이 재발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여기가 이제 종양인데 상당히 크지? 생각보다. 가지고 여기 이제 종양이 이렇게 파먹고 이렇게 생겼는데 지금 발바닥이 좀 많이 저리지? 많이 저려요. 네. 이걸 놔두고 수술할 수는 없잖아. 그잖아. 그래서 있잖아. 근데 이제 여기가 너무 조금 남았기 때문에 여기를 이제 고정을 해야 하잖아. 그래서 이 3D로 여기까지 이렇게 나와서 3D 몸체로 해서 의료진은 암이 있는 무릎뼈 전체를 잘라내는 대신 무릎 관절을 살리는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그 다음에 종양이 여기니까 종양이 가이드를 딱 대고 커팅을 하는 거지. 그러면 요게 이제 뼈거든? 뼈면 이곳이 결합이 되는 거지. 나사모 환부를 잘라낸 자리에 3D 프린팅 보형물을 넣어 뼈를 대신하는 겁니다. 한 20년 뭐 이때 이렇게 보면은 유럽으로 독일로 주문을 했어요. 주문을 했는데 주물 제작. 그래서 독일에 주문했을 때는 어떻게 했냐면 그 사이에 환자는 항암을 하고 하는데 그게 주문 제작이 도착하면 이미 종양이 퍼져가지고 그게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몇 개월 걸리나요? 그 당시 3개월. 3D 프린팅 기술이 발전하면서 다양한 의료 보형물이 국내에서 제작되고 있는데요. 한국 의료진은 이 3D 프린팅 기술로 국제 표준까지 획득했습니다. ISO TR 52916은 의료 영상, 그러니까 우리가 병원에 가면 엑스레이나 CT나 MRI 같은 것들을 찍죠. 그 영상들은 그 2차원 평면 이미지입니다. 이런 것들을 3D로,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입체 형태의 모형이 될 수 있도록 이것들을 컨버전해주는 그러한 형태. 그러니까 2D 영상으로부터 3D 영상을 취득하게 되는 형태의 과정을 만들어주는 표준입니다. 국내 의료진이 획득한 이 표준은 의료용 3D 프린팅 보형물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현장에서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의료 영상 데이터 최적화 방법 표준에 따라 MRI와 CT 등 2D로 된 환자의 의료 정보를 3D로 변환하면서 발생하는 오차를 최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변환된 디자인에 따라 전자빔으로 티타늄 가루를 녹이고 굳히고
다시 쌓는 과정을 거치면 맞춤형 3D 프린팅, 인공 보형물이 나옵니다. (10cm의) 인공 보형물을 쌓아 올리는 데 걸리는 시간은 대략 10시간에서 15시간 정도. 완성된 보형물을 다듬고 소독하는 후처리 과정을 거치면 의료용 3D 프린팅 보형물이 완성됩니다. (6년) 전 환자는 고륙종암으로 이미 한 차례 수술을 받았습니다. 재발한 암이 다른 곳으로 퍼지기 전에 확실한 제거가 필요합니다. 29세 여자 환자 레프트 디스트라 피마 파우스티아 오스테오살코마 림살베이지 서저리합니다. 3D 프린팅 보형물을 넣어주기 전에 재발한 암 조직과 주변 뼈들을 먼저 제거합니다. 믹스터? 너무 잡아다닙니다. 이 속에는 이제 종양이 융기된 부위가 종양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암 조직과 함께 허벅지 뼈를 10cm 정도 잘라내고 그 빈자리에 3D 프린팅 인공 관절을 넣어 무릎뼈와 허벅지 뼈를 연결해주면 재활 훈련을 통해 보행도 가능해집니다. 일단 뼈를 절제하면 여기는 관절이 너무 조금 남았기 때문에 뭔가 고정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체중이 실리는 부위는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와 같이 견고한 메탈 3D 프린팅만이 지금 현재는 희망이라고 할까요? 지금 다음 주가 명절이잖아요. 명절 전에 퇴원합니다. 목발 짚고. 환자의 특성에 맞춰 오차를 최소화한 3D 프린팅 국제 표준은 암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에게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이 3D 프린팅 분야에서 획득한 첫 국제 표준이기도 한데요. 국제 표준을 획득하기까지 그 과정은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가장 어려운 점은 사실은 국가 간의 협약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국제 표준을 만드는 데 있어서 한 나라라도 반대를 많이 하거나 이 표준이 너무 앞서가는 형태의 기술이 되거나 했었을 때는 그 나라와 어떤 상호 동의나 그런 협약 절차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사실은. 국제 표준이란 국가 간 물질이나 서비스의 교환을 쉽게 하기 위해 과학, 기술, 경제적 분야에서 다수의 국가가 합의해 정한 봉인된 표준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국제 표준화 기구인 ISO 외에도 IEC, ITU 등 다양한 국제 표준이 존재합니다. 서울의 한 전시장. 대한민국 디스플레이 기술의 현재와 미래를 알 수 있는 한국 디스플레이 산업전시회입니다. 전시장 한켠,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차가 있습니다. 차량에는 기존 LCD를 대체하며 디스플레이 시장을 이끌고 있는 OLED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디스플레이의 차량용 OLED는 LCD 대비 디스플레이 밝기가 높은 게 특징입니다. OLED 디스플레이는 LCD 대비 얇고 선명한 화면을 자랑합니다. OLED 존입니다. 지금 보시는 사이즈는 77인치의 대형 사이즈고요. 지난해 전 세계 OLED 시장의 80%를 점유하며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OLED 관련 주요 국제 표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컬 루미넌스랑 타입C. 한국의 국제 표준 획득에는 기업들의 피나는 노력이 숨겨져 있습니다. 중국에서 코멘트한 게 상당히 많잖아요. 아니, LED라서. 그러니까 그쪽에서 LED 쪽으로 굉장히 좀 공을 들이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랑 좀 겹치는 영역이 사실 우리 이제 LED를 겨냥해서 하는 건 아니죠. OLED 픽셀 때문에 한 건데. OLED 국제 표준을 성공시킨 유장진 연구위원에게도 국제 표준의 벽은 높았다고 합니다. 이게 표준화라는 게 단시일 내에 되는 게 아니거든요. 단계가 상당히 여러 단계가 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적어도 3년, 길게는 5년, 6년까지 하나의 표준을 만드는데 많은 기간이 소요되는데 그 평가법을 제안을 하면 이제 IC라는 이제 그 표준화 기관에서 각국의 많은 전문가들이 모여서 그거에 대해서 논의를 하거든요. 이제 논의를 할 때 뭐 단순하게 그냥 그 싸운다기보다도 어떤 논리와 어떤 기술적인 그 정당성을 가지고 토론을 하게 되는데 저희가 제안한 것이 정말 합리적이고 논리적이다라고 하면은 전 세계 전문가들이 이제 거기에 손을 들어주게 되죠. 그러면 이제 그게 표준으로서 제정이 되는 거. 막대한 개발비를 들인 신기술도 국제 표준의 벽을 넘지 못하면 결국 소비자에게 외면받게 됩니다. 국제 표준을 선점하는 기업이 결국 시장을 주도하기 때문에 국제 표준 획득을 위해 각 나라와 기업들은 치열한 경쟁을 벌입니다. 표준화라는 것이 어떤 기존의 어떤 새로운 기준을 만드는 거거든요.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기존의 기술을 가진 그 회사들이나 국가들의 반발이 상당히 심합니다.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중립적인 국가들을 설득을 시켜야 되는 것이고 그 설득을 하기 위해서는 좀 여러 가지 많은 노력과 그 준비가 좀 필요합니다. 베를린에서 매년 열리는 국제 가전 박람회. 전 세계 48개국 2,000개의 가전제품 회사들이 참여하는 베를린 국제 가전 박람회에는 글로벌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들까지 모여 최신 가전품을 전시하고 정보를 공유합니다. 글로벌 기업의 다양한 제품들 사이에서도 한국 제품은 단연 인기입니다. Korean products are reminds me quality. It's nice. It's nice. Ja, also ich finde es mittlerweile unglaublich, wie viele verschiedene Möglichkeiten es gibt. I think it's going to increase the innovation and it's going to allow startups and other small businesses to be part of this ecosystem and disrupt the market with new and innovative products. 글로벌 가전 시장을 목표로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이 해외에서 인정받고 제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국제 표준이라는 강력한 지원군이 필요합니다. OLED 역시 국제 표준을 선점했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시장을 선도할 수 있었습니다. 기술과 표준이 함께했을 때 그 영향력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런 이야기합니다. 삼류 기업은 제품 만들고 이류 기업은 기술 개발합니다. 일류 기업은 표준을 만듭니다. 세계 모든 사람들이 우리나라가 우수함을 알고서 한국의 표준을 다 받아가면 그보다 더 좋은 건 없겠습니다만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모든 국가들이 모여서 야 그럼 이런 것들은 국제 표준을 이렇게 정하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제품을 만들어 가야죠. 그래야지 수출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국제 표준이 되어서 글로벌 환경이 우리에게 유리하도록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국제 표준이 중요하고 국제 표준 활동이 점점 더 강화되어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국제 표준 활동 순위는 8위.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독일에서 다시 만난 유장진 연구위원. 여기가 회의장이고요. 아직 회의 전이라서 잠깐 찍으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전기 기술에 관한 국제 표준화 기구인 IEC가 주관하는 회의로 디스플레이 분야의 국제 표준을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한국이 그 디스플레이 표준화를 계속 주도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회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새로운 기술과 표준을 놓고 보이지 않는 전쟁을 하고 있는 국제 표준의 세계. 고민은 끝이 없습니다. 지금 가장 큰 위협이 중국이에요. 정부에서 어떤 반도체나 이런 걸 굉장히 좀 화두에 올려놓으면서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디스플레이도 이렇게 손 놓고 있다가는 사실 우리가 디스플레이 1위였는데 계속 좀 따라잡히고 있잖아요. 그런 나중에 이게 뭐 역전될 가능성도 크다.
세계 1위의 공산품 생산 국가로 세계의 공장이라 불리며 글로벌 경제의 강자로 자리한 중국은 제조업 부가가치의 규모가 전체 GDP의 27.4%를 차지하는 제조업 강국인데요. 그런 중국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직접 나서 신흥 산업을 육성하고 산업의 첨단화, 다변화를 꾀하면서 국제표준 선점에 대해 집중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8+9 산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8은 신흥산업. 그러니까 신흥산업이라면 미국이 이야기하고 있는 신에너지, 반도체, 전기차 이런 부분들이 다 지금 신흥산업이죠. 이거 표준화 부분 집중적으로 해라. 그 다음에 9가 중요한 이게 미래산업입니다. 여기는 내과학, 메타버스, 양자정보기술. 그러니까 신흥산업과 미래산업의 국가 표준을 만들어서 이것을 국제표준으로 만드는 작업을 진행해라. 매우 명확한 KPI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신산업 표준화 시범사업 실시 방안을 통해 국가 산업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국제표준 획득의 목표치까지 세웠습니다. 최첨단 신흥산업의 국제표준을 먼저 선점하겠다는 중국의 야심찬 계획에 미국도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직접 나서 첨단 산업의 국제표준 획득을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미국 백악관에서 국가표준 전략이라고 하는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미국이 원래 그렇게 국가적으로 막 그렇게 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미국은 민간에 세워놨어요. 갑자기 정부에서 강력하게 리더십을 가지고 표준을 가지고서 국제협력을 해나가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정말 예외적인 상황이거든요. 미국은 국가 표준 전략을 발표하면서 미국이 가장 강력히 경계해야 할 대상으로 중국을 언급합니다. 국제 표준을 둘러싼 미중 간의 힘겨루기가 시작된 겁니다. 미국이 발표한 핵심 신흥 기술에 대한 국가 표준 전략 내용에 따라 한미 양국의 협력과 우호 증진을 위한 한미 표준 협력 포럼이 열렸습니다. 기국표준협회 조바티아 회장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10개 중점 분야는 인공지능, 양자기술, 디지털 ID, 반도체, 청정에너지, 스마트 제조, 차세대 디스플레이, 지능형 로봇, 차세대 원자력, 미래 모빌리티이고 아울러 한국은 국제표준화 기구의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는 이사회 등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ISO 회장 선거에서 조성환 대표가 당선되어 내년부터 2년간 활동할 예정이며 한미 포럼을 통해 미 표준업회 관계자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핵심 신흥 기술 분야에 대해 한미 양국 간 미래지향적 표준 파트너십을 구축했습니다. 미국의 입장에서도 국제 표준화가 가장 큰 과제로 돼 있고요. 한국은 거기에 대한 주요 파트너로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반도체든지 AI든지 양자든 중요 분야에서 미국과 협력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국제 표준화의 리더십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Looking at the U.S.-Korea relationship, we have collaborated very strong for many decades. The Korean economy, the United States economy, and has brought us amazing technologies to our people in both of our countries and around the world. So I think that's a very exciting time. 그렇다면 미국과 중국은 물론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핵심 신흥 산업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미국 샌프란시스코 최북단에 위치한 작은 섬 트레저 아일랜드에는 자율주행 버스가 운행 중입니다. Hi. Good. How are you? Good to see you today. This is Treasure Island's autonomous shuttle. Has 8 stops. As you look around and see, there's no steering wheel, no gas pedal.
all electric. 루프라는 이름의 이 버스는 샌프란시스코시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자율주행 버스입니다. This is a joystick controller. This is used just in case if, well, actually, I'm going to give it the okay to proceed, but after that, it's in full autonomous to maneuver from station to station. 자율주행 버스가 7개의 정류장을 도는 데 걸리는 시간은 총 20분. 차가 없거나 운전이 힘든 주민들에게는 꼭 필요한 대중교통입니다. 시민들의 반응은 긍정적입니다. So I think it's very helpful for people who need to just get around, but they can't walk, and there's not going to be space for cars out here whenever they move. So it's good to offer free shuttle, especially around the island. 아직 대중교통을 대체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대중교통이 없는 곳에서 무인 버스는 현실적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신기술에 호의적인 실리콘밸리의 고장답게 샌프란시스코에는 다양한 자율주행차가 있습니다. 운전자 없이 자율주행으로 승객을 실어 나르는 로보택시도 거리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는 지난 8월 로보택시의 24시간 운행을 허가했습니다. 휴대전화로 모바일 앱을 통해 출발지와 도착지를 입력하고 로보택시를 호출하면 택시가 탑승자의 위치를 인식해 찾아오는 방식입니다. France, from south of France. 잠시 뒤 택시가 도착하고 본인임을 인증하면 택시 문이 열리고 탑승이 가능합니다. 택시 안에 운전자는 없습니다. Hello from Waymo. As we get going, just give us 1 minute. This experience may feel futuristic, but the need to buckle up is the same as always. This is real. 행선지를 향해 달리는 택시의 속도는 시속 50km 정도. 주변의 교통 흐름과 차량을 인식하며 자연스럽게 운행합니다. Good. It's surprising. So it's not too fast, but it's very precise to stop, to avoid like bike or things like that. 로보택시를 처음 탄 소감이 궁금합니다. It's safe, I think. Yeah. Are you scared? No, not at all. 바로 그때 Oh, no. What? Oh my God, that's scared. 자율주행차가 매번 완벽한 주행을 해내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 로보택시가 운행 중 갑자기 멈추거나 주변 교통 흐름을 인식하지 못해 사고가 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면서 로보택시에 대한 걱정과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It's something new. It's not like it's like something new here. People are not used to it, especially in downtown. There have been a few crashes. That's why people are scared. Most recently, one robotaxi, I think they just hit one pedestrian. So that's the most recent one. But you know, and sometimes they're just stuck in the middle of the street, and you know they'll make a lot of traffic. The technology for automated driving is really still in its childhood. So at this point, they're more like young drivers who are just barely learning how to drive. So right now, it's necessary to
make some more improvements in those vehicles so that we have less frequent events when they stop in the wrong place or when they get into situations that they're not able to handle.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자율주행차 상황은 어떨까? 서울시는 청와대 인근과 상암동 일대를 자율주행 시범 운행지구로 지정하고 자율주행 차량을 운행 중에 있습니다. 자율주행 차량에 직접 탑승해봤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의 자율주행 차량에는 운전자가 있습니다. 네, 자율주행 버스 솔라트 차량입니다. 이제 여기가 이제 원래 차선을 들어온 겁니다, 지금.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자율주행을 저희가 시작을 딱 합니다. 그래서 스위치를 누르면 자율주행 시작할게요. 이게 자율주행이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손 뗄 있어요. 발로 뗀 상태입니다, 지금. 일정 구간에 한해 자율주행이 가능할 뿐 아직 완전한 자율주행은 아닙니다. 저희가 자율주행을 총 5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 굳이 따지자면 단계로 따지면 2.5에서 3단계 정도를 지금 연습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게 맞습니다. 차량 안에는 모니터들이 많은데요. 지금 저희가 스스로 차선을 바꾼 겁니다. 운전자가 탑승해 일정 구간을 자율주행으로 달리면서 자율주행 기술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를 모으는 중입니다. 저희들이 그날 일지라는 걸 씁니다. 이 운영한 그날의 오퍼레이터들이 그 백업 데이터들이 계속 쌓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지금 얘 같은 경우 지금 차가 이렇게 급정거 얘가 이렇게 지금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동을 좀 했어요. 저 우회전 차선이 아니거든요. 네, 갑자기 껴들어온 거예요. 얘가 멈추긴 멈춰요. 근데 얘가 하는 것보다는 제가 빠르게 대응하는 게 더 나아서 수동 바로 그냥 전환한 겁니다. 지금 이것도 보세요. 이것도 지금 안 되잖아요, 이게 들어오면.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수동 브레이크를 잡았어요. 얘를 브레이크를 딱 잡는 순간 수동으로 전환이 됩니다. 네, 왜냐면 도로에서 갑자기 벌어지는 돌발 상황에 안전하게 대처하는 것이 자율주행의 핵심 기술. 이 핵심 기술을 구현하기 위해 전 세계의 기업들이 치열하게 연구 중인데요. 아직 완성되지 않은 기술이기에 표준의 가능성도 무궁무진합니다. 자율주행 시범 차량에서 모은 데이터들은 새로운 표준을 만드는 데 쓰입니다. 송봉섭 교수는 증강현실과 도로에서 획득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자율주행차의 안전성을 평가하는 표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행을 하다 보면 갑자기 뭔가 차선이 좀 흐려져서 안 보일 때도 있을 거고, 날씨의 변동성도 뭐 비가 온다든지 눈이 온다든지, 고장은 아니지만 시스템 성능을 저하시킬 수 있는 요소들이 실질적으로 발생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자율주행 자동차가 안전성을 어떻게 확보하고 있는지에 대한 절차를 마련하라. 주행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아직 많은 연구와 개발이 필요하지만 자율주행차를 연구하고 관련 표준을 획득했을 때 우리 산업의 미래도 달라질 거라 송 교수는 말합니다. 자율주행과 연결되어 있는 산업군들이 다 이 자율주행 시장에 뛰어들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 다양한 산업군들이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굉장히 파급 효과가 크고 게임 체인저라고 보는 거다. There's one side of the runway coming back to center line. 미래 산업의 판도를 바꿀 또 다른 주인공은 하늘을 나는 자동차라 불리는 도심 항공교통 UAM입니다. 수직 이착륙이 가능하고 도심을 빠르게 이동할 수 있어 차세대 첨단 교통 체계로 주목받고 있는 UAM. 항공통신 관제, 배터리 등 최첨단 기술의 집합체인 UAM에 대한 기대가 높은데요. 다가오는 UAM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국내에서도 연구가 한창입니다.
UAM 산업이라는 것은 기체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체와 또 운항 관제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많은 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기업들이 도심지에 이런 환경을 갖춰놓고 있는 도시가 우리 인천에밖에 없다고 설정을 한다면 그네들은 인천에 와서 이런 실증 비행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실제 UAM을 띄우기 앞서 UAM이 지날 항로와 이착륙, 관제 등을 실험할 수 있는 가상의 플랫폼을 만들어 UAM 실증 도시로 거듭나겠다는 계획인데요. 이 UAM 실증 플랫폼은 향후 UAM 관련 표준을 선점하는 데 활용이 가능합니다. 원격 관제 영상 감시 시스템도 그렇고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비행 회랑 설계, 그다음에 지상 위험도 분석 이 부분들은 국제적으로 아직 표준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디든 먼저 상용화를 해서 시장에 그걸 실제로 운영을 해보고 테스트를 해보는 곳이 선도를 한다고 볼 수 있고요. UAM 기술의 발전과 함께 시장의 규모도 눈에 띄게 늘고 있는데요. 특히 UAM 기체에 대한 기대가 높습니다. 이 기체가 대한민국에서 제작돼서 도심항공유통 실증 비행에 성공한 최초의 기체입니다. 네, 배터리가 이 의자 아래쪽에 장착이 되어 있고 기체의 무게를 줄이고 장시간 비행을 가능케 하는 배터리는 UAM의 핵심 기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실증 비행까지 성공적으로 마친 이 회사는 상용화 모델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다가오는 UAM 시대, 새로운 첨단 산업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투자와 연구가 필요합니다. 이거는 모빌리티 체계가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이게 전 세계 자동차 시장과 항공기 시장을 합친 시장보다 더 큰 시장이 될 거다. 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나라별, 대륙별 보이지 않는 전쟁이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국제 표준을 두고 벌어지는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우리가 또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바로 표준에 대한 인식 확대와 전문 인력의 양성인데요. 아이들은 표준과 관련된 특별한 대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 국제표준 올림피아드 로봇과 관련된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커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알아보기 위해서 왔어요. 국제 표준 올림피아드는 첨단 기술과 관련된 주제를 두고 그에 해당하는 국제 표준안을 작성, 발표해 우열을 가리는 국제 대회인데요. 아이들은 올림피아드를 통해 국제 표준의 중요성에 대해 배우게 됩니다. 그런 설계 같은 거를 표준을 만드는 올림피아드다 보니까 이런 기회가 흔치 않은데 여기 와가지고 체험도 해보고 이제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고 할 수 있는 거에 따라서 더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대회 당일 9개 국가 120명의 학생들이 대회장에 도착했습니다. We're from Peru. Yeah. Singapore. They're from Russia. Russia. 대회 첫날 주제가 공개됐습니다. 전기로 운행되는 이동수단의 안전성 평가. 주어진 시간 안에 자료 조사를 하고 적절한 표준을 찾아 문서로 정리 후 영어로 발표를 해야 합니다. 이후 심사위원과 질의응답을 통해 학생들은 발표한 표준이 실현 가능한 표준이었는가를 평가받게 됩니다. 드디어 한국팀 PWO의 차례가 왔습니다. Next experiment is underwater experiment conducted to see whether the waterproof experiment operates well. First, sink the vehicle in the water tank and wait for an hour.
And second, see if there's any problems or explosion of the batteries and electricity current, which could be very dangerous for the human. The 18th International Standard Olympiad Gold Prize. Congratulations. PWO from Korea. 올여름 이번 대회를 통해 표준을 공부하고 노력했던 아이들은 이제야 보람을 느낍니다. From Korea receiving the gold medals. We practiced a lot in our summer vacation. Thank you, teacher. All right. Please give them a big round of applause. So back once again. 아이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국가기술표준원이 주최한 세계 표준의 날 기념식. 기술 패권 승전을 위한 총성 없는 표준 전쟁의 시대가 도래하였습니다. 우리가 국제표준화기구의 회장국이라는 이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더 많은 전문가가 활동할 수 있는 터전이 마련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국제표준화기구의 차기 회장뿐 아니라 국제표준 획득을 위해 노력한 국내외 표준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미국, 독일 등 주요 표준 강국들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해서 첨단 산업 분야의 국제 표준 협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기술의 국제 표준화를 추진하고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매일 쏟아지는 신기술과 특허의 홍수 속에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표준 인력을 양성하고 새로운 표준을 발굴해 미래의 첨단 산업을 주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꿈꾸는 K표준의 미래일 것입니다. 앞으로의 발전을 위하여 화이팅!